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유부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시댁과의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시댁 일로 고민이 컸어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해결이 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모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는 말 그대로 한량이었다고 했는데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은 더더욱 안 보면서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모는 시집살이도 호되게 당하셨는데 그나마 자식들이 있어서 꾹꾹 참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남편의 한량짓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혼해 자식 둘을 홀로 키우셨어요. 시모에 대한 얘기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 쉬고 일을 시작했대. 아빠가 일을 안 하시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할머니는 엄마 엄청 괴롭히시고 힘들었지. 지금도 이혼하고 나서 나올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가 나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땐데 나랑 동생 안 굶기려고 이런저런 일들 닥치는 대로 다 하셨었어. 그러면서도 매 저녁마다 밥도 다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한번 밀리지 않았어. 항상 집에 가면 깔끔했던 게 기억나.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님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그때는 여자 홀로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대단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셔? 들어보면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 나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진짜 우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거든. 그 모든 걸 내가 옆에서 봐왔고, 나였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동생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는 엄마가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답답해.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동생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도 다 해두셨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어머님 저번에 뵀을 때는 진짜 인사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마음이 단단하시다. 맞아. 중간에 아빠가 애들도 있고 다시 합치자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거절했었거든. 그때는 아빠가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엄마가 잘 살고 돈도 잘 버니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을 거란 걸 아셨던 거지. 덕분에 나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었고. 그나저나 동생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지 흥청망청이라 고민이네. 시모는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죠. 남편은 시모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착실하게 컸지만 남동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이곳저곳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시무와 남편의 가장 큰 고민도 둘째 아들이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동생을 자주 봤던 것은 아니지만 간혹 들었을 때는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제조업 기업에 10년 넘게 꾸준히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할 때 시모는 결혼 자금이라면서 저에게 통장을 주시기도 했어요. 은경아, 결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 역시 고민이 많았어. 사실 우리 집이 애들 아버지도 없으니 홀시어머니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아들들을 키우면서 나 역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름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님,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걸요.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는지 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다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오히려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은경아. 나를 좋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거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편하게 써라. 이거 내가 예전부터 모아온 결혼 자금이야. 아무래도 너한테 이제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작은 집 마련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부족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신 돈을 그냥 받을 순 없어요. 차라리 잘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받을게요. 지금은 저희도 저희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양가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서 저희끼리 스스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받아줘. 지안이 결혼할 때 주려고 아주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던 거니까. 내가 열심히 아들들 키운다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곁에서 잘 알려주고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주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더 잘할 필요는 없어. 이건 지환이 몫이었으니까. 지환이가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기로 다짐했었거든.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니 너희끼리 잘 살면 돼. 시모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고 대의적으로는 여장부 스타일이셨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 시어머니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시집살이라곤 하나도 없을 정도로 편안했고 오히려 시모께서 저희보다 더 바쁘셨죠. 주말마다 찾아갔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명절에도 여행 가라며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해주셨던 분이 바로 시모셨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예상외로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신혼집으로 찾아와
형과 술 한 잔을 마시겠다면서 술상을 내오라고 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서 깜짝 놀랐잖아. 아유, 그나저나 이 술 냄새는 뭐야? 술 마셨어?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너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지 알아? 정신 차리고 집에나 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수님도 계신데. 아휴, 형, 왜 그래? 그냥 기분 좋아서 한잔 했어. 아, 나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괜찮죠, 형수님? 여기까지 온 김에 형, 나랑 술 한잔 마시자. 형수, 술상 좀 내와봐요. 오늘 형수 요리 실력 평가해야 되겠네. 형이랑 술 한잔 마실 테니까 맛있는 안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요? 도련님,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내일 남편 출근도 해야 하고, 저도 출근해야 하고요. 지금 자도 늦었는데. 도련님, 일단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당장 재료도 없고, 도련님도 많이 드셨잖아요. 시간도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작은 방에 이불 꺼내줄게요. 거기서 오늘은 주무시고요. 형수, 나 안 취했어요. 그리고 오늘 꼭 형이랑 한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대충 있는 재료로 만들어 봐요. 아니, 하도 엄마가 안 시켜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거니까. 형수, 나한테 이런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나 형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사라고 돈도 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지 뭐. 야, 어디다가 형수래? 형수님이라고 불러. 술주정 부릴 거면 곱게 집에나 가. 어디다 대고 형수님한테 버릇없게 구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 안 보여? 제발 나이 먹고 철없는 짓 그만해. 그리고 지금 몇 시인데 술을 마셔? 내일 출근 안 해? 너 또 일 그만둔 거 아니지? 엄마가 겨우겨우 알아보고 너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술은 그만 마셔. 아, 형, 꼰대네. 요즘 누가 한 직장에 오래 다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 형수가 밥상도 한번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내쫓았다고 말해야 되겠네. 형수, 엄마가 앞에서는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내가 형수 이렇게 나한테 대한 거 알면 엄마 속으로는 무척 욕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갑자기 찾아와 술상을 차려달라며 진상을 부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비싸 보이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빌려가서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돼서 친정에서 출퇴근할 때 쓰라면서 차를 사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딱 그 차를 보더니만 갑자기 도련님이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잠시 빌려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잠깐 급한 일이 쓴 것이 아니라 차를 빌려가 놓고선 몇 주 동안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뻔뻔하게 나타나서는 잘 썼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너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자식이냐? 너 진짜 제정신이야? 자수리 할 때까지만
며칠 사용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연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한 일이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더니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 안 했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꾸는 이게 뭔데?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아유, 미안. 형한테 내가 말 안 했나? 나 여자친구랑 여행 갔다 왔어. 솔직히 내 차 오래되기도 하고 연비도 안 좋잖아. 형 차 끌고 나가면 여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아서 잠깐 빌렸어. 미안.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덕분에 잘 썼어. 그리고 형, 이거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 차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튼튼하지? 주차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 보기에만 좋지 내구성은 영 별론가 봐. 뭐? 너 진짜 도른 거냐? 그냥 가지고 가서 탄 것도 모자라서 사고까지 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이거 내가 산 차도 아니고 처갓집에서 타라고 선물해 주신 거야. 나도 아껴서 타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따위로 만들어놔? 좋은 말로 할 때 원상태로 다 복구해놔. 그리고 여행을 몇 주씩이나 갔다 왔다고? 너 진짜 일도 그만둔 거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형,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살짝 스크래치만 난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나와? 나도 결혼 좀 하자. 형은 결혼했잖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처갓집에서 선물로 받았던 거면 더 좋네. 어차피 형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막 써도 상관없잖아. 그건 선물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도련님, 그거 저희 남편 출퇴근하는 거 좀 편하라고 사주신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거의 1시간 내내 서서 가야 하니까 남편 편하라고 집에서 생각해서 사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몇 주 동안 가져가 쓰시고 사고까지 내시면 저 진짜 화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남편 출퇴근 때문에 전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행 가느라고 가지고 간 거라니 진짜 황당하네요. 아니, 이거 선물로 줘놓고서는 형수 지금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와, 째째하네. 어차피 형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형 건데 왜 형수가 화내지?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해해도 형수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가족이면 이런저런 거 다 공유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 형수는 외동이라서 모르나? 뻔뻔한 도련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기도 했어요. 사실 나이라도 어리면 어려서 뭘 몰라 그럴 수 있구나 할 테지만 도련님은 저보다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항상 존경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일을 하시면서 2 아이를 키워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웠지만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와는 다르게 도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늘 항상 어머님에 대해서는 너무 아끼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형이나 형수 생각도 그래?
난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예전에는 어려웠다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나? 애초에 아빠랑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싶어. 아직도 이러면서 돈 버는 거 보면 여자친구네는 집안이 엄청 좋아가지고 항상 여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쪼들리는 느낌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뭐가 창피해요? 저희 어렵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머님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해줄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련님이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 것도 다 안 좋게 끝내신 건 아니에요? 그건 내 탓이 아니죠. 형수, 솔직히 말해보면 엄마가 좀 더 능력 있고 빵빵했으면 내가 사업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됐겠지. 엄마가 젊었을 적부터 돈 많이 벌어놓았으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나도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노후 준비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난 엄마 노후 책임 못 져요. 도련님, 너무 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실 분도 아니겠지만 어머님은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도련님이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피곤한 몸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노후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 착한 척 그만해요. 형수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 책임 안 질 테니까 착한 형수랑 형이 다 책임지던지.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엄마가 예뻐하지도 않고 예뻐한 적도 없어요. 사업 한번 해서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다 엄마가 다 선택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어쩌겠어요. 시모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셨고 항상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노후를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아끼며 사셨던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퍼주셨는데 도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도련님은 정신 차리지도 않고 항상 직업도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처음에는 도련님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지만 사업장만 오픈하고 나서 노력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아들을 망치는 길이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 뜻을 모르고 도련님은 항상 시모가 저희만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그 때문에 시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도련님이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영이 너무 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걱정이다.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걔 철이 들지 모르겠네. 지혜비 탱자탱자 놀면서 돈만 쓰고 있는 거 배우지 말라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혼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영이한테서 그 모습이 보이니 정말 속이 타 못 살겠구나.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는 항상 철없는 딸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게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도련님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도련님이 어머님 깊은 뜻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까? 난 너무 걱정이다.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야. 밖에서 보이는 지영이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잖니. 직장이라도 진득하게 다니던지 자기 줏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이리저리 팔랑거리면서 휘둘리고 다니니 결혼한다는 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가 잘 얘기해 볼게요. 지원 씨도 요즘은 도련님이랑 자주 얘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테니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줄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요. 철없는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도 철들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할 여자라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실제로 보고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부대표 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지영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일 줄이야. 아, 정말 몰랐네요. 지영이, 넌 알고 있었어? 아니, 한 번 말을 꺼내본 적도 없어서. 그럼 3년을 사귀면서 우리만 몰랐던 거야? 전에 회사 창립 행사할 때 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도 별말이 없었는데 지영이랑 교제 중이셨겠네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형, 이제 잘 보여야 되겠네. 우리 만날 때부터 나야 알고 있었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여자친구 집안이 워낙 빵빵하다고. 형이랑 형수 언제 할까 싶었는데 3년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모르더라고. 여자친구도 몇 번 형이랑 형수 봤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번 말 안 했나? 암튼 그렇게 됐어.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집에는 먼저 인사드렸어. 만나서 반가워요. 지영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집에 먼저 인사드렸다니 잘했네. 우리 집은 보다시피 홀어머니의 아들 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하고 둘이서만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으니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사돈댁과 상견례를 해야 하겠네.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는 결혼식장만 오면 돼. 어차피 결혼식 소연이네 집에서 다 알아서 정할 거니까. 상견례도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여자친구네 집에 맞춰서 할 거니까. 나중에 결혼식 날짜 잡으면 그때 맞춰서 오기만 하면 돼. 신혼집도 우리가 알아서 볼게. 형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 줬다고 했지? 그거 얼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이랑 한번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엄연히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상견례도 안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봐. 들어보니 지안이네 회사 부대표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야 그쪽으로 맞춰서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은 보고 인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교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결혼식 형식상 하는 거잖아. 여자친구네 집에서 집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엄마 결혼 자금 줄 거면 지금 줘. 나도 뭐 하고 가야지. 사업도 이제 시작할 것 같아. 장인어른 힘 얻어가지고 시작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동생은 너무나 철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결혼 자금만 달라는 시동생을 보면서 시모는 억장이 무너지셨죠. 저와 남편 역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두 사람 앞에서 불편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도 결혼식 준비는 철저하게 예비동서 집안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전하지 않은 채 단지 결혼식 날짜만 말해줬을 뿐이었어요. 시동생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동서 집안 힘을 빌려서 사업을 벌일 생각에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이런 상황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런 시모를 재촉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예비동서가 전해줄 것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말을 했죠. 집에 찾아온 예비동서는 황당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영 씨랑 결혼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영 씨야 워낙 성격도 좋고 하지만 홀시어머니의 형도 저희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결혼식 하면 그거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빠 체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해하죠? 어쨌든 결혼식은 해야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남편 가족 됐다고 해서 뭔가 바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도련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길래 어떻게 되어가나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가 집안 식구들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대표님이 불편해 하시는 건가요? 아빠가 불편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원일 뿐인데 그냥 단지 걱정하는 거라면 혹시나 결혼했다고 해서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든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가 가족들 인사할 것까진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냥 저랑 지영 씨가 부부가 된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는 사이니까. 어쨌든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 저희를 배척하고 있는 듯 해서요. 어머님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시집살이 없으셨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바쁘신 게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집살이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려고요. 그러니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저희한테도 얘기도 좀 해주고 교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돌려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네. 아니, 결혼은 저랑 지영 씨가 하는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홀시어머니건 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영 씨만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애초에 조건 따졌으면 지영 씨랑 연애도 시작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저한테 잘 못하면 아주버님 승진 물 건너가는 거 알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면 안 되죠. 먼저 결혼했다고 꼰대짓은 다 하고 있네. 네? 뭐라고요?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보단 제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는 건데 결혼한다고 통보만 하고 의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와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승진이 물 건너 간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말고에 따라서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나 당신 남편 회사 부대표 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빠가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먼저 결혼했다고 제기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소용없고요. 오늘은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요. 저희 청첩장 나왔거든요. 어차피 손님이라고 해도 거의 우리 아빠 손님일 텐데 그냥 자리만 채우러 오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나마 아내라도 제정신이네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건만 둘이 아주 똑같네. 청첩장?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손바닥만한 게 회사냐? 싹싹 빌어. 어디서 갑질하고 있어? 예비 동서의 말에 집에 있던 시몬은 제 명함을 가지고 예비 동서 얼굴로 던졌습니다. 사실 예비 동서가 막무가내로 찾아오기 전 시몬은 시동생 결혼 때문에 걱정이 앞서 저희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몬은 예비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선 참다 못해 뛰쳐나오셨고 길길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곤 제 명함을 예비 동서에게 던지셨습니다. 전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 대표이사였기 때문이었죠.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는 원래 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일을 했고 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하청업체의 부대표 딸이 찾아와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남편의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에 저도 화가 났지만 시몬은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 후로 시몬은 저희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하청업체 부대표 딸인 사람이 저에게 남편 승진을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아빠의 귀에 이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빠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워낙 능력도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의리로 회사에 쭉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비동서는 이 사건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기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청 계약까지 연장을 안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언니 말대로 그런 게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셨어요. 저 때문에 하청 일도 끊기고 큰 계약을 했던 곳에서 끊겼다면서. 다시 계약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주제 넘지 않고 잘할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쪽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알겠네요. 도련님이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정신 차리나 했더니만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참 놀랐어요. 제가 그쪽 아버님 회사와 연관이 안 되어 있었다면 그쪽이 지금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결혼하고서 텃세 부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해요.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지금 저희 집도 난리가 났어요. 그건 그쪽이 책임을 져야죠. 저희도 거래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쪽을 알지 못했으면 모를까. 이미 서로 다 알게 됐는데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남편 승진은 없는 거라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다신 볼 일도 없겠네요. 그 뒤로 시몬은 시동생도 내쫓았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서 이제는 아들은 하나로 생각을 하시겠다면서 냉정하게 내쫓으셨어요. 처음 시동생은 예비동서 집안으로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제 직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다면서 예비동서 집안에서는 시동생을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동생은 온갖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 일당을 벌며 지냈고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몬은 아직까지 시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번 기회로 시동생이 정말 정신 차려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8세 여자입니다. 제가 신청한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시댁 집안과 형님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환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어느 정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 과거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겨봤던 기억 없이 자라왔었어요. 이 세상을 홀로 살아왔었습니다. 제 집이 보육원이었고 원장님을 엄마로 생각하면서 언니 오빠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자라왔었고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왔을 때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타이틀이 언제나 뒤따라오며 괴롭혔었어요. 그런 외로움 삶 속에 항상 꿈꿔오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는 게 제가 바라는 목표였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면서 항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시몬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셨던 얘기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게 아이를 많이 낳아 대가족을 꾸리는 거였으니까요. 외롭게 사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잘 살아서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모는 아들을 바랬지만 딸이라는 사실에 실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부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위로 형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모에게 이유를 여쭤보니 불임이라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었고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돼서 상당히 놀랐었죠. 그런데 몸조리 할 때 형님이 말도 없이 면회를 오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해야지 어쩌겠어. 동서도 어머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아무래도 직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 판사면 뭐해. 시부모님께 사랑도 못 받고 있는데. 동서는 꼭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길 바래. 그래야 어머님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 생활을 해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대가족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하던데 어머님께서도 집안이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시거든. 이제 시작일 테지만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야. 아들 낳으면 집안의 경사니까 동서한테도 분명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머님께서 얼굴이 어두우시니까 내가 너무 눈치를 보게 되거든. 숨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고생 좀 해줘. 불임인 형님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모는 대를 이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형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시모가 들어오셨고 말도 없이 왔다고 온갖 안 좋은 말을 형님에게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셔도 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네가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판사면 뭐해? 몸이 정상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아이 낳았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싫다고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뭘 잘했다고 나이 먹고 질질 짜고 있어? 누가 보면 너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은 줄 알겠다. 작은 애 몸조리 해야 하니까 당장 나가. 시모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행동하셨고 그동안 형님은 시모에게 많이 채이셨는지 금세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현실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딸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딸이 태어나고 곧바로 쉬지 않고 아이를 가졌는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 또한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고 계속되는 실망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떻게 된 게 연달아 딸만 셋이야? 첫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지만 너는 아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딸만 쭉쭉 낳고 있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라고.
내가 준 한약은 거르지 않고 다 먹은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밥만 축내는 쓰잘머리 없는 딸만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서 시애미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나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볼 수 있겠어? 너 다음에도 딸 나오면 어쩔 거야? 나는 아들 낳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딸만 쭉쭉 뽑아대는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다. 혹시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못 먹고 자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태워버린 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네가 큰애보다 더한 거 알아? 큰애는 그래도 밥만 축내는 아이를 낳지도 않았지. 그런데 너는 쓸모도 없는 손녀들만 낳아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꼭 아들 낳을 수 있게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거, 주시는 거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먹으라고 준 것들 용한 데서 만들어 온 거고 주위에서는 전부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 너만 딸을 낳았어.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져? 요즘 여자들과 다르게 어른한테 고분고분한 모습이 보기 좋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하나만 원했는데 내가 큰 걸 바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려는지 모르겠다. 시모는 셋째까지 딸을 낳게 되니 기다리는데 많이 지치셨는지 결국 저한테 쌓여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만큼 저도 아들을 간절히 원했었지만 모든 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위해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셋째를 출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불균형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벌써 임신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니? 산부인과에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네, 검사 받고 왔는데요. 몸에는 딱히 문제없이 건강하게 회복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어? 참 잘났다. 아들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한테 눈치까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너 이번에도 딸 가지면 그때는 우리 집안이랑 인연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연을 끝내라뇨? 그럼 그이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 하나 원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딸만 줄줄이 낳아버려서 돈만 축내고 있잖아. 우리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그런데 이번에도 또 딸을 낳으면 내가 모든 걸 혼자서 떠안으라고? 원하지도 않는 애들을 내가 왜 먹여 살려야 하는 건데? 지금에야 입에 들어가는 게 적다고 하지만 나중에 머리 크고 성인이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대학까지 가면 한 명당 등록금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무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 보게끔 노력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다. 시모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들을 원한다고 어떻게 저와 아이들을 내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들도 남편의 피가 섞인 친손녀인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결국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모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는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언성이 높아졌고 저 혼자 방 안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거실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너무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남편이 화를 내자 더욱더 큰 소리로 분위기를 심각하게 이어나가셨어요.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있는 상태였고 다음 임신이 마지막일 거라며 아들을 못 낳을 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고아로 태어나 외롭게 살아왔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네요. 이런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위로해주며 절대 헤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월수가 되자 시모는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떨렸고 제발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시작하는데 원장님의 입에서 잘생겼다, 건강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이쁘게 생겼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모의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넷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시모는 몸조리하는 저에게 다가와 남편과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저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위자료를 두둑하게 줄 테니 시모와의 인연을 그만 마무리 지어줬으면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뒤에서 전부 들었고 결국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무서울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시모도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는지 무조건 이혼하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이유가 자식만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힘들게 참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들 못 낳았다고 대우도 달라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까지 하라고요? 그걸 왜 어머니가 정하셔야 되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이제 막 출산한 사람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야 돼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우선 아닌가요? 제가 어머니랑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며 한 집에 같이 살게 유도해 놓으시고 정작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 손자를 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치시겠다. 아들이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세상 떠난 너희 할머니는 나한테 안 그랬는지 알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너 위로 누나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 할머니께서 아들 하나로는 만족을 못 하셔서 하나 더 원하셨는데 너 위로 딸만 셋을 낳았었다. 뭐라고요? 그럼 제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누나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데요? 살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30년이 지난 뒤에야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는 나도 너희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 너희 누나들은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해외 입양을 보내서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생사조차 모른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니?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졌는데 여기에서 대를 끊게 만들겠다고? 내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내가 위자료 먹고 살 만큼 챙겨줄 테니까 그만 내 아들한테 떨어져라. 그럼 이런 사실들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저를 속이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정말 끔찍하고 얼굴도 모르는 누나들이 나 때문에 희생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저는 시모의 과거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과거의 아픔들이 저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의 누나가 하나도 아닌 셋이나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분노한 남편은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시모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엄마를 이해해줘야 한다며 산후조리실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보복 심리 같은 거였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 과거에 할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모도 저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가 제 딸들을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아서 그나마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을 따로 알아보게 되었고 저희는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면서 좋았던 건 시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 혼자 육아하는 게 힘들까봐 시댁에 있을 때처럼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해줬고 처음으로 1년간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항상 허전한 무언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명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지만 잠깐 남편과 바람을 쐬러 갈 때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남편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몇 번이나 봤었기 때문에 저 또한 아들에 대한 욕망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을 낳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5째도 딸을 낳았고 6째, 7째도 딸을 낳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은 힘들다고 포기하길 원했어요. 아들을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며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딸만 7명이나 되어버렸죠. 남들은 아들, 딸 잘 낳고 사는데
저는 거의 매년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졌음에도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가 되어버린 것 같아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7명의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결정하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딸을 7이나 낳게 되니 몸 상태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정관수술을 결정했는데 몸의 반응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갑자기 찾아온 아이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정관 수술을 받았던 곳에 다시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극히 드물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수술은 잘 됐지만 풀려버렸다고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준비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7도 한계에 도달해서 매일이 전쟁인데 8번째 아이까지 태어난다고 상상하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왔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아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번째로 찾아온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원장님께 몇 번이나 되물으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날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제일 기뻐하며 좋아해 주었네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준 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에게까지 말이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있는 산후조리실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보며 급하게 달려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네요. 너도 정말 독하다. 어떻게 애를 8번째까지 낳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 잘못했다. 애미야, 나도 좀 손자를 안아볼 수 있을까? 거의 1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자를 보는 건데 품에 안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그 잘생긴 얼굴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다오. 시모의 간절한 눈빛에 제품에 안겨있던 아들을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 손자를 보셔서 그런지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갑자기 시모의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말도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너는 지금 딸만 7이라 애들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니? 아무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옆에 붙어 있어도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큰애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 박씨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 손자 제대로 키워주고 싶구나. 생각해봐라. 너는 고아원 출신인데 그 꼬리표가 자식에게까지 붙어갈 테고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부딪히겠니? 하지만 큰애는 판사잖아. 판사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만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네가 앞으로 잘 키워주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네가 10달 품어 힘들게 세상 빛을 보게 해줬는데 앞으로 인생은 끝장나게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니? 앞으로의 대우가 달라질 거다. 너 품에 있어봤자 일반 회사원밖에 더 되겠어? 그런데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시애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럼 그렇게 알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셨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시길래 너무 놀라 시모의 팔을 잡으며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고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셨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순간 산후조리실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모는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뒤 서둘러 해결해 주기를 바랬어요. 제가 한 말에 경악을 하며 바로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발만 동동 구른 채 산후조리실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시모가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아들 손자가 귀하게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형님의 품에서 키우게 하려 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경찰에 붙잡히면서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얼굴은 2번 다시 안 보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무서웠고 남편도 온 가족과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들 손자를 낳아줬기 때문에 다시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몄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네요. 그날 이후 안전하게 인연을 끊고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꾸준하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넓은 주택으로 옮겨 다니며 삶의 질을 높여왔고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고 어려운 위기들도 몇 번 왔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버렸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대가족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외롭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키워놓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인이 되니 잘한 결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문제가 저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죠. 아무래도 세월이 흐른 만큼 시모의 건강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들은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 시댁을 찾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눈을 감으셨고 판사 형님도 건강 악화로 집에서 아주버님과 요양하며 지내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시모가 떠났어도 큰 아픔이 전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상의한 끝에 몸도 가누기 힘들어 하시는 시부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시댁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가져온 하나의 물건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고 네모 모양으로 된 목함이었는데, 침대 밑에 있었다며 저에게 건네준 목함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탯줄 여러 개와 이름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목함을 형님이 보는 순간 경악을 하며 물건을 뺏었고, 순식간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형님의 손에 들어간 목함을 다시 빼서 정확하게 확인한 순간 주소가 적힌 쪽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어느 고아원이었고, 형님의 얼굴 표정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희는 주소가 적힌 곳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고아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시모가 남편이로 3명의 누나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었고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과 탯줄을 확인한 고아원 원장님은 한 명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을 거라며 또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한 명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을 찾아간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형님과 얼굴이 상당히 비슷해 보였지만 몸의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형님을 찾아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어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게 되었네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있던데, 그 사람 형수님의 자식이었어요? 설마 장애가 있다고 버린 건가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런 결정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알아? 그 아이가 아들이었지만 태어난 걸 확인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어머님께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돌봐줄 자신도 없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데려간 거야. 당연히 몰래 놓고 오셨지만 어머님께서는 본인은 더 큰 일도 했었다며 나에게 목함이 있는 탯줄과 이름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입양을 보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목함 안에 내가 낳은 자식의 탯줄과 이름을 같이 넣어놨던 거야. 어머님의 말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 내 자식을 버렸지만 목함 안에 있는 탯줄이 꼭 버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 나도 장애를 가진 아이는 싫었어. 아들이었지만 평생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날 이후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호르몬 불균형으로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고, 조기 폐경이 오면서 완전 불임이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식을 다시 데려와서 평생을 수발들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형님의 말에 저희 가족은 전부 경악을 했어요. 시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과거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고, 제 딸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지금 현재 입양을 보냈던 남편이로 3명의 누나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형님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성인이 되어버린 형님의 자식이 너무 불쌍하기만 합니다. 형님은 절대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장애인 시설로 옮겨진 형님의 자식을 보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현명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